감히 파출부 주재의 회장 사모님 옷을 망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동창의 한복판, 수백만 원짜리 와인보다 붉게 시어머니의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기가 죽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여자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내리는 순간 손목 부러질 겁니다. 돈이면 사람도 때릴 수 있다고 믿었던 졸부 사모님.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며느리의 품속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지검장의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화려했던 파티장이 한순간에 비명과 통곡이 오가는 단죄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그날. 과연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대가는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S호텔의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이곳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트럭 조수석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박명숙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껴 입던 회색 코트 자락을 매무새 있게 다듬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옷감은 어딘가 초라해 보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 장태산이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명숙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장태산이 명숙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볼펜 아니에요. 녹음기니까 꼭 가지고 있어요. 오늘 동창회 가서 혹시라도 누가 무시하거나 험한 소리 하면 주저하지 말고 이 버튼만 꼭 누르면 돼요. 알았죠? 박명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걸 다 챙긴다.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해. 혜원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장태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명숙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혜원이가 엄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놀다 오시래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요. 나 갈게요. 아들의 트럭이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명숙은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명숙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맙니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번쩍이는 보석 목걸이에 명품 가방을 들고 서로의 옷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자신의 낡은 구두가 유난히 부끄럽게 느껴진 명숙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던 최미희가 매의 눈처럼 명숙을 발견하고는 표정을 싹 바꿉니다. 미희는 온몸을 명품 로고가 박힌 옷으로 도배하고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를 낀 채 꼿꼿하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잦은 시술로 팽팽하다 못해 부자연스럽게 당겨져 있습니다. 최미희가 과장된 목소리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존재감 없던 박명숙 아니니? 아니, 옷차림이 왜 이래? 나는 또 호텔에서 서빙하는 아줌마가 우리 자리에 잘못 앉은 줄 알았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미희의 말에 동조하듯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명숙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숙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미희가 명숙의 어깨를 꾹 누르며 자리에 다시 앉힙니다. 최미희가 명숙의 코트깃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이 코트는 어느 박물관에서 꺼내 입고 왔니?
보풀 일어난 것 좀 봐. 너 남편 죽고 파출부 다닌다더니 정말인가 보구나. 동창회비는 낼 돈 있어서 온 거니? 없으면 내가 대신 내주고. 박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희야, 말이 너무 심하다. 나도 회비 내고 당당하게 온 거야.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러지 마라. 명숙의 소심한 반항에 미희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미희에게 감히 파출부 주제에 말대꾸하는 명숙이 거슬리기 짝이 없습니다. 때마침 웨이터가 다가와 미희의 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미희는 동창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와인 잔을 든 채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며 몸을 흔들어댑니다. 최미희가 웨이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팔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아우, 정말 내가 이번에 남편이랑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말이야. 거기서 산 다이아몬드가 글쎄. 그 순간 미희의 팔꿈치가 웨이터의 팔을 툭 치고 말았습니다. 출렁거린 와인이 미희의 하얀 드레스 위로 붉게 쏟아져 내립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미희는 자신의 얼룩진 드레스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최미희가 붉게 물든 드레스를 털어내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옷, 내 옷. 당황한 웨이터가 휴지를 건네려 하자 미희는 웨이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라립니다. 그리고는 억울하다는 듯이 옆에 앉아있던 명숙을 사납게 노려봅니다. 명숙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미희의 서슬 퍼런 눈빛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납니다. 최미희가 명숙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명숙,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돈 자랑하니까 배 아파서 밀친 거지? 그렇지? 박명숙이 양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어. 네가 팔을 휘두르다가 그런 거잖아.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하지만 미희는 명숙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미희는 만만한 명숙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주변의 동창들도 미희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합니다. 최미희가 명숙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감히 파출부 주제에 회장 사모님 옷을 망쳐? 이거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명품이야.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고.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옷값 물어내라고. 박명숙이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빌어? 나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돈 많으면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너 정말 너무한다. 명숙의 대꾸에 이성을 잃은 미희는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전 동창이 지켜보는 앞에서 명숙의 뺨을 향해 힘껏 손을 휘두릅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넓은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명숙은 고개가 획 돌아간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안이 터졌는지 입가에는 피가 비칩니다. 충격과 모멸감에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습니다. 미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립니다. 최미희가 바닥에 쓰러진 명숙을 내려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못 배운 티를 꼭 내어.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미희의 손바닥이 다시 명숙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는 여자, 바로 강혜원입니다. 혜원은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익숙한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 위에서 손을 쳐들고 있는 미희를 본 혜원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혜원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일으키는 대신 성큼성큼 걸어가 미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미희가 혜원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혜원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미희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목을 뒤로 꺾어버립니다. 최미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안 나? 내 팔 부러져. 혜원은 미희의 비명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잡은 손목에 더욱 힘을 주며 미희를 바닥으로 짓누릅니다. 미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막고 지켜볼 뿐입니다. 최미희가 혜원을 올려다보며 악을 썼습니다. 너 뭐야? 너 누구길래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야? 이거 안 나? 경호원 불러. 당장 전형 끌어내. 미희가 반대쪽 손으로 혜원의 머리채를 잡으려 허우적거립니다. 혜원은 가볍게 몸을 틀어 미희를 바닥으로 밀쳐버립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볼품없이 넘어진 미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혜원을 노려봅니다. 혜원은 품 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펼치더니 미희의 눈앞에 바짝 들이밉니다. 지갑 속에 박힌 묵직한 마크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강혜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강혜원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강혜원입니다. 당신이 방금 폭행한 분, 제 어머니이자 이 나라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의 가족입니다. 어디 그 잘난 손 한 번만 더 올려보시죠. 그때는 손목 꺾는 걸로 안 끝날 겁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입니다. 동창들은 지검장이라는 단어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미희는 신분증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그녀의 상식으로는 저렇게 젊은 여자가, 그것도 파출부 명숙의 며느리가 검사장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미희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지검장? 하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너 어디서 가짜 신분증 파왔니? 요즘 사기꾼들은 간도 크네. 명숙이 내 며느리라며? 시어머니는 파출부인데 며느리는 검사라고?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너 같은 새파란 년이 지검장이면 나는 영부인이다. 미희는 혜원을 사기꾼 취급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까지 하며 혜원을 조롱합니다. 최미희가 휴대폰을 흔들며 빈정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경찰 부를 거야. 공무원 사칭의 폭행까지. 너 오늘 콩밥 좀 먹어야겠다. 감히 회장 사모님 몸에 손을 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혜원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헛웃음을 짓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혜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누릅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미희를 꿰뚫어 봅니다. 강혜원이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서장님, 접니다. 강혜원입니다. 지금 당장 S호텔 연회장으로 병력 보내세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 현행범이 날뛰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와서 수갑 채우세요. 알겠습니까?
혜원은 전화를 끊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미희를 내려다봅니다. 미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뺨을 맞은 시어머니와 복수의 칼날을 뽑아든 며느리. 파란만장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S호텔 로비의 자동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 사이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그 선두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모자가 삐딱하게 돌아간 줄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연회장 안은 경찰들의 등장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미희의 동창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희는 경찰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최미희가 경찰서장을 향해 손짓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서장님, 여기에요 여기. 아니 세상에, 경찰이 왜 이제야 와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당장 전현들 좀 잡아넣어요. 내 팔 부러뜨린 거 봤죠? 미희는 서장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혜원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날립니다. 하지만 서장은 미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곧장 혜원 앞으로 달려가더니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착 소리가 나게 거수 경례를 붙입니다. 경찰서장이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관할 서장 박철민, 지검장님의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병력 배치 완료했습니다. 서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순간 미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동창들은 입을 딱 벌린 채 혜원과 서장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위세에 놀라 눈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혜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장의 경례를 눈짓으로만 봤습니다. 강혜원이 서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서장님, 관할 구역 치안 관리가 아주 엉망이네요. 대낮에 호텔 연회장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현장 CCTV 즉시 확보하시고 목격자 진술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경찰서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여자가 가해자입니까? 서장이 손가락으로 미희를 가리키자 경찰관 2명이 미희의 양팔을 잡으러 다가갑니다.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파출부 며느리와 지검장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최미희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안 나? 당신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서장놈아. 너 돈 먹었니? 저 어린 년이 지검장이라는 게 말이 돼? 딱 봐도 어디 높으신 분 세컨드나 스폰서 끼고 설치는 꽃뱀이잖아. 공무원 사칭하는 사기꾼이라고. 미희의 막말에 서장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현직 지검장을 꽃뱀 취급하다니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혜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강혜원이 미희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법으로 가르쳐드리죠. 서장님, 뭐 하십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현행범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미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미희는 여자 경찰관들에게 사지가 들려 개구리처럼 끌려나갑니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미희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릅니다.
최미희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너희들 옷 다 벗게 만들 거야. 가만 안 둬. 소란이 정리되자 혜원은 멍하니 서 있는 명숙에게 다가갑니다. 명숙의 부어오른 뺨을 보는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혜원은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명숙의 목에 감아줍니다. 강혜원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박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저 여자 남편이 돈이 엄청 많다던데. 네가 검사라고 해도 해코지하면 어떡하니? 강혜원이 명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 밖에서 어머니 생각만큼 약한 사람 아니에요. 혜원은 명숙을 안심시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희의 무지한 도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미희는 휴대폰을 돌려받자마자 남편 황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최미희가 수화기를 붙들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오늘 동창회 갔는데 명숙이 그 파출부년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어린 년이 자기가 지검장이랍시고 설치면서 내 팔을 꺾고 때렸어. 경찰서장 놈은 그년한테 돈을 처먹었는지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 난리야. 전화기 너머로 황두식의 걸걸한 욕설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것도 감히 파출부 며느리한테 당했다는 사실에 황두식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그는 앞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즉시 보복을 지시합니다. 황두식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뭐, 어떤 놈이 감히 내 마누라 몸에 손을 대? 지검장? 웃기고 자빠졌네. 요즘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더니. 걱정 마.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당장 애들 풀어서 그 집구석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할게. 그날 오후 혜원의 남편 장태산이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 앞. 검은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내립니다. 사무실 안에서 도면을 보고 있던 태산은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에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며 박살이 납니다. 용역 깡패들이 사무실로 난입해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책상이 엎어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태산이 그들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장태산이 깡패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다짜고짜 남의 가게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리더 격인 깡패가 태산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신고? 해볼 테면 해봐. 우리 회장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 엄마가 주둥이를 잘못 놀려서 교육 좀 시키러 왔지. 앞으로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서 살아. 알았어? 깡패들은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태사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쥐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현관문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랍니다. 대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같은 끔찍한 욕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상자 틈 사이로 비릿한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박명숙이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퇴근 후 혜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남편의 가게 사진, 대문에 칠해진 붉은 페인트, 그리고 공포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어머니. 이 모든 참상을 목격한 혜원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웃는 낯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혜원은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혜원의 손끝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립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혜원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에는 청강건설 황두식 대표 내사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검사 시절부터 황두식의 비리를 쫓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봉인해야 했던 바로 그 파일입니다. 봉투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혜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입니다. 강혜원이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으로 해결해 주길 바랐는데 굳이 깡패 방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내가 당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으로 짓밟아 줄게. 검사가 작정하고 물어뜯으면 얼마나 지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실. 출근한 혜원의 지시는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거침이 없습니다. 혜원은 특수부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을 즉시 호출합니다. 브리핑 룸에 모인 수사팀에게 혜원은 황두식의 사진을 띄워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강혜원이 지휘봉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청강건설 황두식 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합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조세포탈, 그리고 특수 협박 및 교사입니다. 단순한 기업비리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터세요.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 추적 요청하고 오늘 내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세요. 후배 검사들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뛰쳐나갑니다. 지검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잠시 후 혜원의 집무실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황두식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강 지검장님. 접니다. 김 변호사. 우리끼리 왜 이러십니까? 황 대표님이 오해가 좀 있으셨던 모양인데. 이번 일 조용히 덮어주시면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사업도 어려우시다던데 저희가 큰 건 하나 밀어드릴 수도 있고요. 회유와 협박이 섞인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혜원은 수화기를 든 채 싸늘하게 웃습니다. 강혜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변호사법 위반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으신가 보죠?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녹취록 수사 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세요. 돈으로 뺨을 때리는 건 쉬웠겠지만 그 대가는 징역으로 갚아야 할 거라고요. 혜원은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황두식의 뒤에 자신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검찰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강혜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의 영장을 기각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회원은 이것이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때 책상 위에 유선 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창에 뜬 이름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강민철입니다. 회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강혜원이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철의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이, 강 지검장. 요즘 아주 바쁜가 봐? 내사 보고도 없이 기업 하나를 아주 탈탈 털고 있다며? 황두식 대표 건 말이야. 그거 내가 아주 잘 아는 기업인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강혜원이 펜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세 포탈의 뇌물 공여, 그리고 특수 협박까지 확인된 사안입니다. 부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철이 혀를 차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쯧쯧, 강 지검장. 자니가 아직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이 기업 죽이기 시작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황 대표, 우리 검찰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덮어. 이건 명령이야. 강혜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까? 저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이건 제 직을 걸고 하는 수사입니다. 전화기 너머 강민철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합니다. 직을 걸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말이야. 전화가 뚝 끊깁니다. 회원이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지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회원에게 예를 갖추기는커녕 죄인을 다루듯 위압적인 태도로 다가옵니다. 감찰팀장이 영장을 들이밀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강혜원 지검장, 귀하에 대해 직권 남용 및 표적 수사 혐의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모든 수사 지휘권은 정지됩니다. 수사 자료 일체와 업무용 PC, 휴대폰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혜원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표적 수사요? 정당한 기업 비리 수사를 감찰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지시입니까? 강민철 부장입니까? 감찰팀장은 대답 대신 요원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요원들이 회원의 책상을 뒤지며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특수부 후배들이 복도로 뛰어와 항의해보지만 감찰부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맙니다. 회원의 집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회원의 눈에 책상 구석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들어옵니다. 황두식 비자금 관리인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라고 적힌 파일입니다. 회원은 요원들이 PC를 떼어내는 틈을 타 재빨리 그 사진과 메모를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넣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요원들을 노려봅니다. 감찰팀장이 텅 빈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검장님은 당분간 자택에서 대기하십시오. 외부와의 접촉은 금지됩니다. 나가시죠. 회원은 쫓겨나듯 자신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옵니다. 복도에 서 있던 후배 검사들이 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회원은 그들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히지만 회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 송죽.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다다미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상석에는 강민철 부장검사가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황두식과 최미애 부부가 앉아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 위에는 최고급 참치회와 양주가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황두식은 혜원의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날아갈 듯합니다. 황두식이 강민철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부장님 힘이 대단하십니다. 그 젊은 것이 날뛰는 꼴을 보니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철이 술잔을 비우고 입가를 닦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황 대표, 그러니까 평소에 처신을 잘했어야지. 어디 감히 지검장 시어머니를 건드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강혜원이 그 콧대 높은 거 꺾어놓으니 나도 속은 시원하네. 이제 그 여자는 끝났어. 검사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야. 옆에 앉아있던 최미희가 박수를 치며 깔깔거립니다. 그녀는 술 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불그스레합니다. 미희는 자신의 남편이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는 이 장면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최미희가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먹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부장님 최고예요. 내가 그년 눈빛 볼 때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은 건가? 아 참,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면 섭섭하지. 미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명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명숙은 집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발신자가 미희인 것을 확인한 명숙은 받지 않으려 하지만 혹시나 혜원에게 해가 될까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박명숙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미희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어머 명숙아, 나야 미희. 뉴스 봤니? 내 며느리 이제 잘리게 생겼다며? 감찰인가 뭔가 받는다던데 그거 감옥 가는 거라며? 어쩌니 시어머니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다가 며느리 앞길 다 망쳤네. 박명숙이 충격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미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혜원이가 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며느리는 건드리지 마라. 최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면 뭐하니? 이미 늦었어. 그러게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할 때 꿇었으면 좋았잖아. 잘 가라 명수가.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전화가 끊어지자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자신이 동창회에 가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참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거실에는 반쯤 싸다만 이삿짐 박스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처량함을 더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 도심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혜원은 검찰청에서 나온 복장 그대로 모자 하나를 푹 눌러 쓴 채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의 한 사거리입니다. 바로 황두식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회계사가 의문이 뺑소니를 당한 현장입니다. 혜원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현장을 서성입니다. 강혜원이 빗물에 젖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순 사고일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증거가 있을 거야. 타이어 자국, 파편. 뭐라도 찾아야 해. 혜원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도로변의 풀숲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몸이 으슬으슬 떨리지만 혜원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그녀는 이 사고가 황두식과 강민철의 연결고리를 끊을 유일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며칠 전에 비로 깨끗하게 씻겨나간 상태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주변 상가들을 살핍니다.
다행히 사거리를 비추는 낡은 CCTV가 하나 보입니다. 혜원은 희망을 품고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흠뻑 젖은 혜원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물건 사시게요? 강혜원이 지갑에서 젖은 명함을 꺼내 보여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CCTV, 이 가게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일주일 전 사고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어떤 남자들이 와서 수리한다면서 가져갔는데요. 하드디스크인가 뭔가 싹 다 갈아야 한다면서요.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한 발 앞서 증거를 인멸해버린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기분입니다. 혜원은 편의점을 나와 터덜터덜 빗속을 걷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혜원은 빗물을 닦아내며 전화를 받습니다. 강혜원이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잔뜩 긴장해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강혜원 검사님 맞습니까? 저는 당신이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황두식의 이중 장부, 그리고 강민철 부장의 목소리가 담긴 진짜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한 줄기 빛. 혜원은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댑니다. 강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죠? 남자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오늘 밤 11시 한강공원 3주차장. 혼자 오십시오. 미행이 붙으면 거래는 없습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혜원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혜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강 시민공원의 주차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강혜원의 자동차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구석진 자리에 멈춰섭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퍼붓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혜원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합니다. 혹시 모를 미행을 경계하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조수석에는 호신용 3단봉이 놓여 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혜원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칩니다. 약속한 시간인 밤 11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절뚝거리며 나타납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혜원의 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혜원은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리고 남자를 경계하며 바라봅니다. 남자가 모자를 벗자 빗물에 젖은 헬쑥한 얼굴이 드러납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고 입가에는 터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혜원 검사님, 맞습니까? 강혜원이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김철수 씨 아닌가요? 5년 전 편의점 절도 사건 때 제가 변론했던.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때 검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썩었을 겁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철수는 현재 황두식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원에게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황두식은 철수의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막상 수술 날짜가 되자 말을 바꾸고 철수를 개 패듯이 팼다고 합니다. 김철수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황 대표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제 어머니는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사님이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그 사모님 팔을 꺾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검사님뿐이라고요. 철수는 품 안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물건을 꺼내 회원에게 건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입니다. 김철수가 회원의 손에 물건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미 사모가 댁의 시어머니를 때린 날 황 대표가 차 안에서 강민철 부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쪽지는 황 대표가 진짜 장부를 숨겨둔 별장 주소와 금고 비밀번호고요. 회원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받아듭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에서 철수의 뜨거운 분노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회원은 철수의 손을 잠시 꽉 잡아줍니다. 강혜원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용기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어머니의 억울함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철수는 회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회원은 차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켭니다. 메모리 카드를 꽂고 파일을 재생하자 황두식의 걸걸한 목소리와 강민철의 느끼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녹음 파일 재생. 황두식 아이고 부장님, 제 마누라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 파출부 늙은이 뺨 좀 때린 건데 며느리가 검사라고 설치지 뭡니까? 강민철 걱정 마십시오. 강혜원 그 여자 내가 손발 묶어놨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밟아서 옷 벗게 만들 테니 약속하신 지분이나 넘기시죠. 황두식 하하. 역시 부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제가 별장 금고에 서류 딱 준비해놨습니다. 주말에 가지러 오시죠. 녹음 파일을 듣는 회원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 고위 간부와 부패 기업인이 결탁해 힘없는 서민을 짓밟고 법을 유린한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회원은 노트북을 덮으며 차가운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믿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박 판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 1시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24시 국밥집. 모자를 눌러 쓴 회원과 뿔테 안경을 쓴 박 판사가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습니다. 박 판사는 회원이 내민 노트북 화면과 쪽지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박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원아, 이거 진짜냐? 강민철 선배가 정말 이런 짓을. 이거 터지면 검찰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이야. 강혜원이 식어버린 국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라인으로 영장 청구하면 강민철 귀에 들어가서 증거인멸될 거야. 네가 도와줘야 해.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박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펜을 듭니다.
판사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박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며 회원에게 건넸습니다. 야간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야. 체포 영장도 같이 발부했다. 내 판사직 걸고 끊어주는 거니까 반드시 성공해라. 실패하면 너나 나나 둘 다 끝장인 거 알지? 회원은 영장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박 판사의 눈을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뢰와 전우애가 오갑니다. 영장을 확보한 회원은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단체 문자를 발송합니다. 수신인은 감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특수부 시절의 믿음직한 후배들입니다. 긴급 소집. 장소는 남편 사무실. 사복 착용. 보안 유지. 새벽 3시 셔터가 내려진 장태산의 인테리어 사무실. 부서진 집기들이 널려있는 횡한 공간에 5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회원의 문자를 받자마자 자다가도 뛰쳐나온 의리파들입니다. 회원은 칠판에 황두식의 별장 약도를 그리며 작전을 지시합니다. 강혜원이 칠판을 두드리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양평에 있는 황두식의 개인 별장입니다. 지하와인 창고 벽 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강민철 라인이 눈치채기 전에 정광석화처럼 치고 빠져야 합니다. 후배 검사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지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강민철 부장 횡포에 이가 갈리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시죠. 회원과 팀원들은 태산의 1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양평으로 향합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동선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달리는 트럭 안에서 회원은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끝났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황두식의 별장에 도착한 팀원들은 담장을 조용히 넘습니다. 경비원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별장 내부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물 흐르듯 매끄럽습니다. 회원은 철수가 알려준 대로 서재의 책장을 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냅니다. 지하 와인 창고는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원은 벽면을 하나씩 두드려 보다가 소리가 다른 곳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벽돌 장식을 누르자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회전하며 육중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혜원이 철수가 적어준 비밀번호를 누르며 숨을 죽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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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 장부 여러 권이 쌓여 있습니다. 회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하나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강민철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뇌물 액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황두식과 강민철을, 그리고 미희의 오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핵폭탄입니다. 강혜원이 장부를 가슴에 품으며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찾았다. 확보 완료. 전원 철수한다. 단 한 장의 종이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챙겨. 별장을 빠져나오는 회원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회원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원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봅니다. 미희가 뿌리고 다녔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바자회 초대장입니다. 일시는 바로 오늘 오후 2시, 장소는 S호텔 그랜드 볼룸. 자신과 시어머니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강혜원이 초대장을 구기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최미애 씨, 파티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줄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혜원은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S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를 통과하며 눈부시게 부서져 내립니다. 며칠 전 명숙이 뺨을 맞았던 바로 그 장소는 오늘은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자선 바자회라는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꽃장식과 샴페인 잔들이 바자회의 목적이 자선인지 과시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최미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기부 천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명숙을 무시할 때와는 또 다른 알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미희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척 손을 모으고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최미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청광건설은 앞으로도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아, 잠시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미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녀의 연기를 담아냅니다. 옆에 서 있던 황두식 대표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혜원의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믿기에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두식이 국회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제 자서전 나오면 출판 기념회에도 꼭 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하. 행사장은 황두식 부부를 찬양하는 분위기로 무르익어 갑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들뜬 목소리로 외칩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황두식 대표님과 최미희 여사님의 자선활동 히스토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옵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황두식이 연탄 배달을 하는 물론 연출된 사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려는 찰나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지직하는 기계음이 터져 나옵니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전혀 다른 영상으로 바뀝니다. 화면 속 배경은 흔들리는 차 안입니다. 황두식의 적나라한 옆얼굴과 맞은편에 앉은 강민철 부장검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영상 속 황두식이 돈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받으시고 제 마누라 일 좀 덮어주십시오. 그깟 파출부 늙은이 뺨 좀 때린 게 무슨 대수라고 며느리가 검사라고 설칩니다.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원. 영상 속 강민철이 돈다발을 확인하며 킬킬거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혜원 그 여자 내가 감찰 보내서 손발 다 묶었습니다. 이번에 옷 벗기면 약속하신 계열사 지분 넘기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호텔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미희의 얼굴은 순백의 드레스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황두식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장내는 경악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최미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며 악을 썼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안 꺼. 어떤 놈이 장난질이야. 방송실 어디야.
미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광하는 그 순간 행사장의 메인 게이트인 거대한 양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립니다. 그곳에 강혜원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대한민국 검사를 상징하는 배지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푸른색 수사관 점퍼를 입은 대규모 수사팀이 도열해 있습니다. 강혜원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레드카펫을 밟고 걸어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하객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혜원의 눈빛은 단상 위에 있는 황두식과 미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혜원은 단상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듭니다. 강혜원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강혜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황두식, 최미애 씨에 대한 법 집행을 시작합니다. 황두식이 혜원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강혜원, 네가 미쳤구나. 감찰받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여보세요. 경호원들 뭐해? 이 여자 끌어내. 경호원들이 혜원 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혜원의 뒤에 있던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혜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칩니다. 법원에서 갓 발부받은 따끈따끈한 체포영장입니다. 강혜원이 영장을 황두식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피의자 황두식,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 피의자 최미희, 특수폭행, 무고, 그리고 범인 도피교사 혐의.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미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체포? 웃기지 마.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강민철 부장님한테 전화해. 여보, 빨리 전화하라고. 황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민철의 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혜원은 그런 황두식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습니다. 강혜원이 황두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화 안 받으실 겁니다. 강민철 전 부장, 지금 대검찰청 수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이 건넨 그 돈 가방 그리고 별장 금고에서 나온 장부가 증거가 되었거든요. 장부라는 말에 황두식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장 믿었던 구석이자 자신의 목숨줄이었던 비밀 장부가 털렸다는 사실에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혜원에게 달려듭니다. 최미희가 손톱을 세우며 혜원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인연이 네가 뭔데 우리를 잡아? 가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미희의 손이 혜원의 얼굴에 닿기 직전 혜원은 반사적으로 미희의 팔을 쳐내고 그녀의 어깨를 잡아 제압합니다. 그리고 미희의 귀에 대고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게 의졸입니다. 강혜원이 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식당 아줌마라고 무시하며 뺨을 때렸던 그분.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이자 가족입니다. 당신은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눴지만 법은 당신을 그저 죄수번호로 부를 겁니다. 이제 그 화려한 드레스 벗고 수의로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혜원의 신호에 따라 여성 수사관 2명이 미희에게 다가와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철커덕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을 깹니다.
황두식 역시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은팔찌를 차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댑니다. 찰칵, 찰칵, 찰칵. 눈부신 플래시 세례가 범죄자들의 최후를 비춥니다. 최미희가 끌려나가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청광건설 사모님이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미희의 비명은 행사장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립니다. 혜원은 연행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때 행사장 구석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이 보입니다. 남편 태산과 시어머니 명숙입니다. 태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혜원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명숙은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혜원은 단상을 내려와 기자들을 물리치고 명숙에게 다가갑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지검장 강혜원은 자신의 시어머니 앞에 섭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강혜원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도 어머니 무시 못해요. 박명숙이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원이.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쩌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네가 다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강혜원이 어머니의 등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못 참죠.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태산이 혜원의 어깨를 감싸며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습니다. 혜원아, 진짜 멋있다. 우리 마누라 최고다. 세 사람을 둘러싼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악의는 처단되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가족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혜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권력을 잃은 악당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파도는 남아 있습니다. 황두식과 최미희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로펌 태양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 10여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대형 모니터에는 어제 자선 바자회에서 미희가 연행되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킵니다. 수석 변호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법리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뇌물, 횡령, 폭행,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론재판으로 판을 뒤집습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강혜원 지검장을 정의의 사도에서 권력을 남용한 페르나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잠시 후 편집팀에서 가공한 영상 하나가 화면에 재생됩니다. 바로 S호텔 동창회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미희가 명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싹둑 잘려나갔고 혜원이 미희의 팔을 꺾고 밀치며 위협하는 장면만 클로즈업되어 반복됩니다. 소리도 제거되어 혜원의 표정이 더욱 표독스럽게 보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습니다.
좋아요. 딱 이 부분만 잘라서 언론사에 뿌리세요. 제목은 자극적일수록 좋습니다. 시어머니 복수한다고 민간인 팔 꺾은 조폭 검사 어떻습니까? 인터넷 댓글 알바 팀도 지금 바로 투입하세요. 불과 1시간 뒤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발칵 뒤집힙니다. 단독 입수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합니다. 충격. 강혜원 지검장 호텔에서 60대 여성 무차별 폭행. 공권력의 사유와 시댁일에 칼춤춘 며느리.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혜원에게 환호했던 대중들은 편집된 영상 속 혜원의 폭력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립니다. 검찰청사 앞은 아수라장입니다. 수백 명의 유튜버와 기자들이 몰려와 혜원의 출근길을 막아섭니다. 혜원의 관용차가 정문을 통과하려 하자 계란과 밀가루가 차창으로 날아듭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혜원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앞만 응시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수사관이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검장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후문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펌 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이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문으로 갑니다. 피하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혜원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처럼 쏟아집니다. 마이크가 혜원의 얼굴을 찌르듯이 들이닥칩니다. 기자가 혜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검장님, 영상 보셨습니까? 힘없는 노인을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맞았다고 해서 지검장이 직접 보복 폭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강혜원이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저는 폭행을 막고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혜원의 해명은 성난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물러나라. 강혜원 구속하라. 시위대가 던진 물병이 혜원의 어깨를 맞고 튀어나갑니다. 경호원들이 간신히 길을 터주어 혜원은 청사 안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들도 기다렸다는 듯 움직입니다. 법무부는 여론 악화를 핑계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혜원이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팩스로 공문 한 장이 도착합니다. 직무정지 및 자택 대기 발령 명령서. 혜원은 허탈한 표정으로 명령서를 내려놓습니다. 수족과 같던 수사팀도 모두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최미희는 꾀병을 부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1인실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목에 깁스를 한 채 쇼를 준비합니다. 로펌에서 섭외한 방송사 카메라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미희는 침대에 힘없이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최미희가 휴지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동창회에서 말다툼 좀 한 건데 갑자기 검사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 팔을 비틀고 아이고 지금도 팔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자요. 전치 4주 진단받았어요. 저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방송은 미희의 거짓 눈물을 클로즈업하며 감성적인 자막을 내보냅니다. 권력 앞에 짓밟힌 소시민의 눈물.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 검사 강혜원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순식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습니다. 혜원은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혜원의 아파트 현관 앞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명숙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으로 기사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도 똑같은 인간이다. 노인네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을 보며 명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박명숙이 가슴을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못난 나 때문에 우리 혜원이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사단이 끝나지. 방 안에서 나온 혜원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이 받는 비난은 견딜 수 있지만 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혜원은 명숙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어듭니다. 강혜원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지검장이잖아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명숙이 혜원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혜원아, 그냥 다 그만두면 안 되냐?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고 끝내자. 너 이러다 정말 감옥 가면 어떡하니?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옆에 서 있던 남편 태산도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오는 전화입니다.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장태산이 한숨을 푹 쉬며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말대로 일단 사과문이라도 발표하는 게 어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당신 지금 너무 위험해. 사람들 눈빛이 살인자 보는 것 같아.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황두식과 최미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혜원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타협하면 진실은 영영 묻혀요. 내가 사과하는 순간 어머니는 진짜로 죄 없는 사람 때린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명예보다 어머니 명예가 더 중요해요. 조금만 버텨줘요. 내가 꼭 뒤집을 거예요. 혜원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전을 뒤적이며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만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법조문도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날 밤 혜원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듭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거실로 조용히 나온 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식탁 위에는 혜원이 먹다 남긴 밥그릇과 태산이 피우다 만 담배가 놓여 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의 행복이 자신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죄책감이 명숙을 짓누릅니다. 명숙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입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그녀가 동창회 날 입었던 회색 코트를 꺼냅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듭니다. 박명숙이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이가 이거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기계치인 명숙은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흘러나옵니다. 녹음기 재생. 최미희 야 박명숙.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박명숙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어. 최미희 감히 파출부 주제에 회장 사모님 옷을 망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짝? 최미희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명숙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맞고 모욕당했던 그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혜원이 등장해 자신을 구해주던 목소리, 미희가 혜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되지 않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명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결심한 듯 눈물을 닦아냅니다. 늘 자식들 뒤에 숨어 보호만 받던 유약한 어머니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박명숙이 녹음기를 꽉 쥐며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결자해지해야지. 내 며느리 내가 지킨다. 저 악마 같은 년들 내가 다 까발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아닙니다.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짧은 쪽지를 남깁니다. 잠깐 시장 좀 다녀오마. 밥 챙겨 먹어라. 현관문을 나서는 명숙의 뒷모습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이 마련된 프레스 센터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려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 센터의 대강당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전 10시 정각 수십 대의 카메라와 방송 장비들이 연단 중앙을 향해 정렬해 있습니다. 평소라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늘은 낡은 가방을 든 촌부 차림의 박명숙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장태산이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사실 명숙은 지난밤 아들 태산에게만 살짝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산은 어머니의 결심을 말릴 수 없어 혜원 몰래 새벽같이 기자회견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명숙을 보며 수군거리기 바쁩니다.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질 때마다 명숙의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하지만 명숙은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꼭 맞잡고 입술을 깨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인터넷 신문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박명숙 씨, 며느리인 강혜원 지검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인터넷에 도는 영상을 보면 지검장이 일방적으로 팔을 꺾던데 시어머니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말이 쏟아지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집니다. 명숙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정면을 응시합니다. 박명숙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 며느리는 깡패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저 힘없는 시어머니가 맡고 있는 걸 보고 가족을 지키려고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명숙은 주머니에서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듭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찾아 꾹 누릅니다. 취직하는 잡음과 함께 S호텔 연회장의 상황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녹음기 재생. 최미희야 박명숙.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돈 자랑하니까 배 아파서 밀친 거지? 박명숙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어. 네가 팔을 휘두르다가 그런 거잖아. 최미희 감히 파출부 주제에 회장 사모님 옷을 망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짝! 하는 날카로운 타격음. 최미희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녹음된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일순간 입을 다뭅니다. 이어서 혜원이 등장해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미희가 가짜 주제에 돈이면 다 되라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내용까지 가감없이 재생됩니다. 편집된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입니다. 명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소합니다. 박명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제 며느리는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돈이면 사람도 때려도 된다고 믿는 저 사람들한테서 저를 구한 겁니다. 평생 파출부하면서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며느리한테 이런 누명은 못 씌웁니다. 우리 혜원이는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진짜 검사입니다. 명숙의 절규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10여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옵니다. 황두식 대표의 운전기사였던 김철수와 청광건설로부터 공사 대금을 떼인 하청업체 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명숙의 뒤로 걸어 나와 병풍처럼 섭니다. 김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황두식 대표는 제 어머니 수술비까지 떼먹고 저를 개처럼 부렸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준 건 강혜원 검사님이었습니다. 강 검사님은 약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제발 마녀사냥을 멈춰 주십시오. 로펌 태양 측 변호사들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회견장으로 난입하려 합니다. 이거 뭐야? 당장 중단시켜. 방송 꺼.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단상으로 뛰어들려 하지만 지켜보던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그들을 막아섭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지만 카메라는 명숙의 당당한 눈물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혜원의 아파트 거실.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깜빡 잠이 들었던 혜원은 텅 빈 집안의 정적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 챙겨 먹어라는 쪽지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혜원은 급히 TV를 켭니다. 화면 가득 어머니 명숙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옵니다. 혜원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화면 속 명숙은 평소에 겁 많고 여린 모습이 아닙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인한 투사입니다. 혜원은 TV 화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강혜원이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거기가 어디라고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TV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뉴스 댓글 반응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악플로 도배되었던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강혜원 검사님 죄송합니다. 효녀 검사 응원합니다. 최미희 황두식 구속하라. 순식간에 혜원은 국민 영웅이 되고 황두식 일가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합니다. 혜원은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용기를 냈는데 자신이 방구석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혜원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정복을 꺼냅니다. 구겨진 마음을 다리듯 제복의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단추를 잠급니다. 거울 속에 비친 혜원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기 어린 저승사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강혜원이 현관을 나서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기다려. 이제 내가 마무리할 차례니까. 혜원이 관용차를 타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도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혜원에게 계란을 던지던 시위대는 온데간데없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 피켓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강혜원, 강혜원. 시민들의 연호 소리가 지축을 울립니다. 혜원이 차에서 내리자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시민들은 혜원에게 꽃을 던지며 박수를 보냅니다. 혜원은 시민들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당당하게 청사 계단을 오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눈치를 보며 피하던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은 혜원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혜원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집니다. 그때 혜원의 수사를 막았던 차장 검사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차장 검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검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대검에서도 특별수사팀 구성을 승인했고요. 황두식 사건, 정권을 지검장님께 일임하겠답니다.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수뇌부가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혜원은 차장 검사가 건넨 공문을 받아들고 싸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강혜원이 차장 검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줄 서기 바쁘시네요. 나중에 감찰 조사받으실 때도 그렇게 빠르시면 좋겠습니다. 특수부 전원,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소집하세요. 혜원은 펄럭이는 법복 자락을 휘날리며 집무실로 향합니다. 그 뒷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텅 비어있던 책상이 혜원을 반깁니다. 혜원은 자리에 앉아 명패를 쓰다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강혜원. 이제 이 이름값에 걸맞은 정의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잠시 후 대회의실에는 다시 모인 특수부 정예요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습니다. 혜원은 칠판에 황두식, 최미애, 그리고 강민철의 사진을 붙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마커로 그들의 사진 위에 굵은 X자를 긋습니다. 강혜원이 지휘봉을 잡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반격 시작합니다. 황두식의 여제, 최미희의 무고, 강민철의 뇌물수수,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서 법정 최고형 구형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줍시다. 이상, 해산, 충성, 우렁찬 함성과 함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프레스 센터 쪽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릅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그곳을 향해 혜원은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그리고 따뜻한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광건설 게이트와 재벌 사모님 갑질 사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방청권은 일찌감치 매진되었고 법정 안은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황두식, 검찰의 실세였던 강민철, 그리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거만하게 굴었던 최미희입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고 특히 미희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강혜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뒤쪽 방청석 맨 앞줄에는 시어머니 박명숙과 남편 장태산이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습니다. 명숙은 긴장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재판장의 입만 바라봅니다. 장례 정리와 함께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황두식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민철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10년 및 추징금 50억 원에 처한다. 형량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황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강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노려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최미희에게 향합니다. 재판장이 미희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최미희. 피고인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무고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징역 5년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미희가 재판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뭐, 5년?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돌았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광건설 사모님이야. 이거 다 무효야. 강혜원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미희의 양팔을 결박합니다. 미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릅니다. 동창회에서 명숙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범죄자의 민낯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최미희가 끌려나가며 혜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야 강혜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강혜원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미희를 응시합니다. 마치 짖는 개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입니다. 미희가 법정 밖으로 완전히 끌려나가고 문이 닫히자 혜원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내며 뒤를 돌아봅니다. 방청석에 있던 명숙과 눈이 마주칩니다. 명숙의 눈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혜원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어머니. 재판이 끝나고 법원 정문 앞. 혜원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혜원의 앞길을 밝힙니다. 혜원은 어머니 명숙의 손을 꼭 잡고 남편 태산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다급하게 질문했습니다. 지검장님,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복수극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원이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 겁니다. 법은 강한 자의 칼이 아니라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진실입니다. 혜원의 명쾌한 대답에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냅니다. 강혜원 파이팅! 국민검사 만세! 혜원은 시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릅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는 혜원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뉴스도 정치권의 러브콜도 지금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야 할 따뜻한 집입니다. 그날 저녁 혜원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실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식탁 위에는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삼겹살 파티입니다. 명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종횡무진 누비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재판장에서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평범하고 다정한 시어머니로 돌아와 있습니다. 박명숙이 상추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손 씻고 얼른 앉아라. 고기 식는다. 오늘 우리 며느리 고생했으니까 내가 제일 맛있는 부위로 사왔다. 장태산이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는 안 보이세요? 운전하느라 고생한 아들 입에는 안 넣어주시고 며느리만 챙기시네. 이러다 나 삐집니다. 박명숙이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매일 먹잖아. 우리 혜원이는 나라 지키느라 바빠서 집밥도 못 먹는데. 혜원아, 어서 와서 앉아. 내가 쌈 싸줄게. 혜원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에 앉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습니다. 명숙은 상추 위에 깻잎을 올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기 2점과 구운 마늘, 쌈장을 듬뿍 얹어 커다란 쌈을 만듭니다. 그리고 혜원의 입에 쑥 넣어줍니다. 박명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시장 정육점 김씨가 오늘 고기 좋다고 하더니 진짜네. 강혜원이 볼이 미어지도록 쌈을 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 꿀맛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번져나갑니다. TV에서는 9시 뉴스가 시작되고 혜원의 재판 결과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됩니다. 앵커가 혜원의 활약상을 칭송하며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멘트합니다. 태산이 흐뭇한 표정으로 TV 볼륨을 높이려 하자 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리모컨을 뺏어듭니다. 박명숙이 TV 전원을 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시끄럽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저런 뉴스 백날 봐봤자 배 안 불러. 우리 식구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안 그러냐? 명숙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지위에 주눅 들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명숙은 혜원이 지검장이라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 든든한 며느리라서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혜원 역시 TV 속 화려한 영웅보다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가 싸주는 쌈 하나가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강혜원이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해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하여. 장태산이 콜라 잔을 부딪히며 맞장구 쳤습니다. 위하여.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동창회 또 있다면서요? 이번엔 모시고 갈까요? 박명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됐다, 됐어. 동창회는 무슨. 가봤자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거 딱 질색이다. 나는 그냥 집에서 우리 며느리랑 고기 구워 먹고 너희랑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진짜 행복이지.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고 다시 한번 크게 웃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혜원의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큼 따뜻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아파트 전경을 비춥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것은 대단한 권력이나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려 했던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식탁 위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김 사이로 혜원과 명숙, 태산의 행복한 얼굴이 한 폭의 그림처럼 겹쳐집니다. 그들의 밤은 길고 또 따뜻할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이라는 마지막 자막과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 정말 속이 다 시원하셨죠? 검사라는 높은 직업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따뜻한 진심이 더 빛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명숙님과 혜원님 가족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화려한 호텔 뷔페보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삼겹살 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울고 웃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혜원님네 식탁처럼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